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플랫폼 조사팀을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어, 앞서 저희 이번에 6월달에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되고 해서 시행은 9월 14일인데요. 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이제 실무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유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 정보주체한테 통지할 때 판단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괜히 추가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에 수정한 날짜 20일인데 23일로 제가 좀 제대로 안 해나갔고 요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쿠팡, 유플러스, 그다음에 카카오도 그렇고 인터파크도 그렇고 또 중국의 해커 조직이 지금 한국 공공기관 쪽 집중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신고건도 엄청 늘었습니다. 그 해킹 시도건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침해 신고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 키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사고 담당한 게 있어서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국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이 해킹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현업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좀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취약점이 있으시면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하고 유형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스크립트에서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통제권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이죠.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부 직원들한테 뒤에 사례도 나오겠지만 인사정보, 그러니까 주민번호랑 이런 인사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잘못해가지고 오발송을 했어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외부로 유출이 되면은 유출로 볼 수도 있는데 내부망 안에서 만약에 서버에서 내리거나 수신한 다운로드 받은 직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삭제하는 걸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유출 사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걸 열람한 직원이 카메라를 찍거나 해서 이거를 단톡방에 올리거나 아니면 외부로 자기 개인 메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출 사고도 유출 사고지만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이제 금지행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제 해커 잡는 거 있잖아요. 경찰 쪽에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나 이제 나중에 개정되면 다 통합이 되긴 하겠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들이 잘 개인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지 보호 조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59조에 대해서는 개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 만약에 유출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직원은 별도로 형사처벌도 갈 수 있으니까 내부자 유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출 유형에서는 이제 분실 도난은 물리적 장치에 대해서 많이 도난을 당했을 텐데 제가 제일 많이 보게 된 거는 뭐냐면은 파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서 있잖아요, 서류를 그냥 담당 업무 하다가 나는 이거 파쇄할 거야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쓰레기 하적장이라든지 다른 데 실려갔다가 거기서 발견돼갖고 처분되는 경우가 1년에 최소한 한두 건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에 내부 직원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 그리고 이용자의 회원의 정보가 있는 문서를 다루게 될 때는 파쇄할 때도 직접 파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안 담당 부서 쪽에서 매년 연 1회 이상 파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파쇄기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담당 직원이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해킹입니다. 해킹. 그리고 그다음에 고의 과실로 인해서 권한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거.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동보 발송, 이메일 동보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첨부 파일을 잘못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내부 이제 유출이냐 아니냐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인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그 학생들 뭐 장학금 받는 사람들 명단을 뭐 이렇게 전 전교생한테 뿌렸다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도 나왔죠. 경북대도 좀 나왔고 좀 학생들도 요즘 해킹 많이 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제일 핫한 챗 GPT 가지고도 구문 짜서 간단한 좀 취약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모르는 그 비기너도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거 이게 이제 내부자의 고의 유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59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고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지만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저희 기사 쪽으로 경찰 쪽에서 이송시키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커를 통해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자의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거든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형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부자가 고의 유출을 하든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벌칙도 받고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벌칙하고는 다른 결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중 처벌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양벌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한 12년 업무했거든요. 근데 그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 개인정보 담당이나 정보보안 담당 부서랑 사업부서라고 할게요. 사업부서랑 이제 유출 사고 나가지고 조사를 하면 마지막에 확인할 때 서로 쌍방간에 확인할 때 거기서 많은 좀 악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현재 개인정보 담당이나 정보보안 담당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이 업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 총괄하는 정보보안 담당 부서나 이쪽에서는 그 사업부서가 이 개인정보 파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다루고 있는지 꼼꼼하게 계속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금 보안 수준이 높은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마다 개인정보 담당자를 따로 둬가지고 그 부서에서 개인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그 사업부서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처분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책임 때문에 책임을 이제 하게 되면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보안 부서의 실수냐 아니면 사업부서의 실수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 기업에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는 게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시지 말고 항상 그 내부 보호 그 대응 체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금 취급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유출 사고 난 거를 인지를 했을 때 일단은 무조건 CPO한테는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뭐 신속 대응반이라든지 분석반 뭐 이렇게 가동되는 프로세스들이 아마 있을 건데 좀 작은 규모의 기관이나 기업은 좀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책임자한테 먼저 보고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걸 유출 신고를 하고 정보주체한테 통지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검토가 안 되면 유출 사고 때문에 발생한 그 행정 처분에다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출 신고도 그 요건에 해당되면 유출 신고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하면 또 벌칙, 그러니까 행정 처분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고 때문에 처분 하나 받고 이것들을 빨리 조치를 안 하게 되면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혹시 업무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기관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행법상 맞나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개정안이 9월 14일이 시행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9월 14일 전에는 아마 내부 법률 검토는 최소한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나 기업은 이 CEO까지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 내부 대응 체계를 5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지위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기관은 이거를 24시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 촉박하겠죠. 이거를 24시간 안에 일단 신고라든지 조치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건이라도 유출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통지도 해야 되고. 그 이제 뒷단에다가 제가 그 유출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잘 못해가지고 위반한 사례, 처분받은 사례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좀 늦게 해서 처분받은 사례를 좀 소개는 해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례로 보시면은 별거 아닌데 그 내부적으로는 되게 치열하게 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좀 오바돼서 안타깝게 좀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해 최소화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보호 조치라든지 안정성 확보 조치의 그 각 조항들이 있는데 뭐 접근 권한부터 접근 통제, 접속 기록 이런 것들 일단은 피해 최소화고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내부자의 고의적인 일탈 행위라든지 아니면 해킹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취약점 분석이나 경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기관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기업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담당 직원의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개발 테스트하는 거를 잘못 올려가지고 또 세션 꼬여가지고 해킹 사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출돼가지고 그 노출된 그 개인정보 파일이 그 일반인한테 또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이런 거 따질 때도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 고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킹 관련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오프라인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랜선을 뽑아버리는 거죠. 쉽게 그냥 컴퓨터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이거나 개발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취약점 패치도 잘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홈페이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한다고 그러면서 그 홈페이지를 살려둬요. 왜? 그 담당자가 이제 뭐 데이터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살려두는데 잠시 까먹고 있다가 얘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쪽 DB 서버 쪽이나 여기 취약점이 업로드가 안 되니까 이쪽을 타고 들어와서 내부 경로를 다 타고 들어가지고 해킹이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에 제일 많습니다. 현재 이쪽에서는 절대 안 뚫려요. 잘 해놨어 되게. 이쪽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고 조사 나가서 취약점 분석이라는 경로 분석 해보니까 갑자기 살아있는 온라인 상태인 네트워크가 하나가 발생을 하면서 갔더니 이제 옛날 홈페이지 서버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털려서 해킹 쪽에서는 일단 차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 등 증거 자료는 최대한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는 그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는 삭제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증거를. 어차피 그것도 다 남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입증의 책임이 일단 그 처리자한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킹 부분에서는 일단 오프라인 시켜놓고 일단 그 시스템에서 어떤 트래픽이나 로그 관련된 기록들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빨리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우리 기업은 좀 그런 능력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키사 침해 신고 보호날에 가면은 침해 신고할 때 침해 신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분석 지원 요청을 받으시면 저희 침해 대응 본부에서 지원해드리니까요. 그쪽에서 분석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내부자 고의 유출은 뭐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금융권이라든지 특히 뭐 부동산, 학원 뭐 이런 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내부자,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직원이잖아요. 이 직원이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가져갔네, 마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됐죠 이제 그 왜 회사 출력 그 인쇄기에도 그 4번이랑 출력 날짜 이거 다 찍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어디로 유출이 되면 거기에 찍혀 있는 그걸 보고 이거 A 직원이 이걸 유출시킨 거구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뒤에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뭐 일단 인사 쪽이 제일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교분들 아니면 이제 정당에서도 좀 있었고 기업에서 많은데 아무튼 그 내부 그러니까 조직으로 얘기하면 내부에서 내부에 서비스를 해주는 지원해주는 지원부서 쪽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보면 종종 원래는 그 안내 첨부 파일을 그러니까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원래 관리하던 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올려갖고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요거는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요거 있습니다. 클라우드 만약에 뭐 아웃룩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도 다운로드를 받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MS에다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서버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직원들한테 발송하는 거지만 거기에 개인정보 파일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왜 우리 내부적인 메일링 시스템이 있으면 전산실에 전화해가지고 바로 이거 다 삭제 조치하고 그다음에 회수하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외부 메일링 시스템을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해당 사에다 전화하고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하면은 거의 바로 삭제는 해주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게시한 시간부터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인지했던 이 시점까지 혹시 열람 내지 그 다운로드를 한 기록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냥 단순 개인정보라고 하면 뭐 좀 그렇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좀 기밀 정보가 있거나 하면은 또 기업에 또 다른 피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고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접속 기록에 기록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그러니까 실무자, 사업부서의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그 관리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거 접근해서 이벤트 행위를 할 때 그 고시에 보면은 5가지 항목이 꼭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게시, 그러니까 수정, 그러니까 읽기, 쓰기, 그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삭제, 그다음 다운로드 이렇게 있는데 다운로드 할 때는 제가 최근에 좀 경험을 잘 해놓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수 50 그러니까 조회를 10번 이상 하거나 그러니까 특정하게 비정상적으로 조회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50명 이상 뭐 다운로드 그러니까 회원의 정보를 다운로드 하려고 할 때는 바로 그 해당 부서장한테 문자로 가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갖고
거기서 그래서 사고가 안 났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기관에서도 이 노출된 부분 뭐 아니면 다크웹의 불법 유통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찾고 있고 아마 민간 쪽에서도 많이 좀 솔루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최대한 지우려고는 하는데 그리고 저희 쪽에도 그 삭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뭐 구글이나 이쪽에 요청을 해서 지우기도 하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지우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가끔 뭐 여기 다들 보안 업무 담당하시니까 구글이나 빙에다가 토속하고 본인 성함 한번 쳐보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가끔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참고하시라고 돌아가셔서 이제 뭐 매뉴얼은 있으시겠지만 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어차피 저기 이제 홈페이지 데일리시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고 권장은 권장이지만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 유출사고 조사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꼭 개정안에 맞춰 가지고도 좀 준비를 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유출 신고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개정 전, 그러니까 이제 9월 달까지 현행법이죠. 현행법상으로는 처리자는 유출 신고의 의무는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그리고 5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통지도 5일 이내. 서비스 제공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건 이상 24시간 이내.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상거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금융업이나 보험,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서 그 신용거래,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로 업을 하면은 신용정보법에 있는 개인 신용정보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그거 중에서 개인정보만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동부 발송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일 이내인데 여기는 10,000명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10,000명이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9월 달부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통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GDPR에 따라서 그 신고 시점은 72시간으로 바뀝니다. 이게 저희 국내 어떤 처리자하고 저기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거를 해서 중간으로 한 게 아니고 GDPR 국제 표준에 맞춰 가지고 72시간으로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면 엄청난 착오 때문에 괜히 또 다른 이제 처분을 받을 수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해킹이 났을 때는 침해 신고도 빨리 해주셔야 되고 유출 신고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분석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특히 해킹 사고는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조치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서버 같은 거 셧다운 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지 않을 상황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계속 서비스를 온라인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해 사고, 그러니까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그 기록이나 트래픽 확인 같은 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걸 참고를 해서 조사를 뭐 빨리 착수하는 게 좋거든요. 처분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의무, 법적 의무잖아요. 요거는 지키시는 게 좋은 거고 이거는 내부 검토는 충분히 하세요. 근데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정되면 72시간 안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거. 그 안에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주체한테 통지 안에서 또 처분을 받을 때가 있어서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메일이 내 이메일을 그냥 이메일을 단순히 아이디로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분리 보관하고 있는 회원의 정보여서 어차피 얘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안 했다 그 처분 나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개별 통지 대신에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근데 연락처가 있는 회원도 있고 없는 회원도 있는데 뭐 그냥 없는 회원이 많아서 난 안 했어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일단 최대한 연락은 하셔야 되고 그것도 기록에 다 남기셔야 돼요. 이메일로 했냐 문자로 했냐 이것들은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지에 대해서도 이 해당 기업이 이 정부 주체한테 사고 통지를 충실하게 했구나라는 부분에서 소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해명이 안 되면 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정리하면은 연락처가 있으면 우편이든 팩스든 뭐 하는데 요즘은 다 휴대전화 아니면은 이메일이니까 그걸 제일 많이 하실 거고요. 그런 데이터 값이 좀 너무 오래돼서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뭐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을 안 다뤄서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통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통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통지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나 기사를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내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은 뭐 당신의 정보는 유출됐습니다 하면서 또 사과문 나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구현하는 곳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지 수단은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방법을 우선 활용해서 휴대전화,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인데요. 아마 거의 이메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메일까지가 제일 최선의 수단이지 않을까. 요즘 팩스나 우편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하시고 홈페이지에 게시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통지문 예시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희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해서 발표드린 자료는 여기 좀 나중에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일단 개인정보 종합 포털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료실에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샘플은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컨설팅 해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통지할 때 제가 옆에 번호 5가지 항목 뽑아놓은 거 그 항목, 시점과 경위, 그다음에 최소화 조치, 구제 절차 그리고 담당 부서 요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통지 사과에 관한 부분 컨텐츠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통지 위반 사례입니다. 쇼핑몰은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5일 이후에 유출 사실을 확인해서 이 일을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쇼핑몰이니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거든요. 이틀 후에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했어요. 여기는 둘 다 위반이에요. 신고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그렇게 걸렸고요. 그리고 사례 2번에서 보면 B사는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의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청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해커가 검거될 때까지는 유출 통지를 요구해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고 30일 이상 통지를 지연했어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1번보다 좀 복잡하죠. 이거는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출 신고는 하되 정보 주체 통지에 대해서는 이 경찰청 해당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든 뭐 공문으로 하든 뭔가 요청이 올 거잖아요. 그것들은 꼭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소명을 하시면 돼요. 왜냐? 안 그러면 해커를 못 잡게 생겼는데 그 해커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도 또 피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 신고는 하시되 통지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의 이전 협조 요청에 따라서 이런 것들 충분히 소명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지키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무튼 아예 둘 다 안 해가고 이제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알게 된
유출 사실 알게 된 등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그 일방 아이디하고 일방향 비밀번호 유출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반 다 해야 된다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맨날 그 악유를 그러니까 그 유출 사고 기업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면서 악유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모 파악을 위해서 지금 파악 중이다 하면서 이게 지연될 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10명의 개인정보를 첨부 파일을 담아서 한 사람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받은 사람한테 이거 삭제해 주세요 하고 삭제 조치는 했는데 10명한테 통지를 안 했어요. 또 위반. 이해 안 되시죠?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신 받은 사람이 이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른데 유포를 했다. 그건 59조예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 어찌됐든 이 해당 그 처리자 입장에서는 자기 통제권을 상실했잖아요. 이 내부 직원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한테 보낸 거거든요. 자기의 통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건 유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출이기 때문에 처리자라고 하면은 1000건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통지의 의무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지는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유출 사고 주요 사례 중 한 5명 뽑았는데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있는 거 5번인데 4번을 그냥 오타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쓰시는데 그 고시에도 많이 안전성 확보 조치나 그 보호 조치에도 계속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차 인증, 소위 말하는 2차 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기관도 그 내부망에서 인트라넷 접속할 때도 2차 인증을 해요. 그것도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사원증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QR 코드 인증해가지고 휴대폰에서 인증 안 하면 내부망 자체를 못 들어간다. 인트라넷에서. 2차 인증 때문에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례 2에서는 요즘 대세입니다. 이게 웹쉘이나 SQL 그리고 크레덴셜 스토핑이 제일 많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우영우나 이런 데서도 나오긴 했지만 어떤 데는 제한 횟수 요즘 제일 제한 횟수 몇 회로 알고 계세요? 많이? 보통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실 때는 맞습니다. 보통 많이 5회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기사 보시면 아실 건데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스토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5회로 해놨는데 뚫렸어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아이디는 비슷하실걸요? 어떤 몇 100개의 서비스를 쓰든 몇 개 쓰든 아이디가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한데 한 곳에서 뚫린 것 같고 해커들도 이제 이걸 싹 모으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보통 제가 조사한 경험상으로는 만약에 어떤 쇼핑몰을 뚫고 싶다라고 하면 그 쇼핑몰에다가 그러니까 스토핑 공격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오래 본 건 한 1년 된 것 같아요. 계속 던지면 이제 블락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분명히 5회로 몇 번 했더니 뭐 1회 남았습니다, 2회 남았습니다 이런 게 뜨니까 여기다 해놓고 몇 번 해서 얘가 로그인이 안 되면 얘는 안 해요 또. 그래서 예전에 한 200만 개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조합을 해서 뚫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킹 사고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못 쓴데 예를 들면 100번에서 안 뚫린 기업도 있고요. 100회로 제한했는데 안 뚫린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횟수를 제한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100번으로 해놓은 기업은 안 뚫렸으니까 얘는 안전한 조치를 한 거고 5번 했는데 뚫린 기업은 안전한 조치를 안 한 건가?
그리고 요즘 이제 보안 쪽에서도 보안업계 쪽에서도 이거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5번이나 뭐 예를 들면 3번으로 걸어놨어요. 이거를 해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아내갖고 들어가는 거를 이거를 해당 기업에서 그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나 없냐 이것도 좀 요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만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환기시켜 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 사례 1번하고 좀 연결도 되는데 요즘은 그래서 좀 대기업들은 그냥 틀리면은 그냥 바로 본인 인증 해가지고 다시 새로 짜라고 하는데 뭐 그냥 여기 제가 뭐 되게 큰 의미 있는 중요 인물은 아니지만 저는 요즘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면 아이디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도 예를 들면 A, B, C, D로 내가 맨날 썼어요. 예, 뚫린 것 같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유출된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심도 교체해 준다고 하잖아요, 무상으로. 그런 것처럼 아이디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계속 유출됐는데 그 아이디를 계속 쓰고 있으면 비밀번호만 바꾸면은 큰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안전장치 2차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소규모 오픈 마켓이라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사회 관련된 건데 기사도 났습니다. 이게 A 지역의 의사회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이제 뭐 선거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B 지역에 있는 의사회 게시판에다 이 선거인 명부랑 이거 개인 연락처랑 다 올린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갖고도 열심히 위탁사랑 수탁사랑 열심히 공방을 벌이고 책임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웹페이지 개발 실수라든지 아까 이제 인사직원 담당 인사정보 파일을 담긴 거를 전체 메일 발송해가지고 유출 사고로 받네 안 받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보안 담당 부서랑 개인정보 담당 부서랑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갖고 여기가 그 외부 메일링 서비스를 썼거든요. 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다 확인하고 해서 여기는 다른 걸로 맞았어요. 뭘로 맞았냐면 엑셀 파일에 제가 이건 직접 현장까지도 가봤는데 엑셀 파일에 주민번호가 날 것으로 있는 거예요. 로우 데이터로. 여러분들 아시죠? 고유식별 정보는 비식별 처리해야 됩니다. 보관할 때 비밀번호처럼. 일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식별 처리는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암호화시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여기는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복잡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꼭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유식별 정보랑 민감 정보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인정보 파일이나 시스템을 다루시는 분들은 좀 스스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는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올해는 돌아가셔가지고 2차 개정 내용에 맞춰서 지침이라든지 내부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업데이트 하셔서 점검은 꼭 연말 4분기에는 꼭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중국발 해킹 공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좀 노력하셔가지고 좀 더 이상 해킹 사고가 안 나야 저도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